저희 명상원에서는 매주 수요일마다 대중 모임, 대중 마음 공부 모임을 하고 있는데, 수요일에 나가는 책은 타라블에게 받아들임,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임, 자책과 후회 없이 나를 사랑하는 방법에 대한 책을 나가고 있습니다. 책 한 권을 하면 한 3개월 정도 나가고, 심리치유 분야에서 많이들 타라블에게 책을 또 선정을 하고 있죠. 명상가이면서도 심리학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다루는데 유용한 기법들과 또 조언들이 많은 책이라고 보여져서 저희 명상원에서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한 부분은 50페이지까지 내용 정리도 하고 이렇게 같이 프린트로 서로 나눠보고 이해하기도 하는데 그 부분, 공부한 부분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책에는 트랜스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용어 정의부터 알고 가야 그 내용이 나올 때 자기 생각대로 빠지지 않고 이걸 말하는구나 알고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잘 이해하고 그 이해한 것을 내가 실천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용어 정의도 참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자, 트랜스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는 의식이 없고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에 대한 통제력을 갖지 못하는 가수면 상태를 사전적 의미로 말을 한대요. 의식이 없고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에 대한 통제력을 갖지 못하는 것. 그것을 사전적으로 트랜스라고 하지만 이 타라브렉이 말하는 받아들임이라는 책에서 말하는 트랜스는 자기 스스로 불완전하다고 무가치하다고 믿는 그 믿음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 믿음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를 트랜스라고 한다고 합니다. 무가치하다고 믿는 거죠. 실제로 무가치한지 아닌지는 알 수 없어요. 본인이 무가치하다고 스스로를 그렇게 결론 내리고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를 트랜스라고 한다고 합니다. 속으로는 자기를 무가치하다고 여기면서도 겉으로는 자기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안간힘을 쓴다. 이런 트랜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벗어나려는 노력을 멈춰야 한다. 그리고 트랜스를 받아들여야 한다. 매 순간을 있는 그대로 경험할 수 있다면, 다시 말해 근본적 수용을 할 수 있다면 행복해지는 방법을 제대로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자, 우리는 자기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면서 살아왔습니까? 언제부터? 기억도 나지도 않는 꼬맹이 때부터 3살, 2살, 아기 때부터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아마 더 아장아장 걸음마를 배울 때부터 해서 무언가를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부터 해서 내가 기억나지도 않은 그 순간부터도 계속 부응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아마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노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멈춰야 한대요. 우리는 벗어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는 방법밖에 모르잖아요.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달려가야 된다는 방법밖에 모르잖아요. 하지만은 멈추라고 말하네요. 받아들여야 한대요. 그리고 두렵겠죠? 받아들인다는 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나는 무가치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결론 내리고 믿고 있는데 멈추고 받아들인다면 나는 무가치한 게 확정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면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마음공부 안내를 하면서 저희 회원님들을 보면서 느껴요. 직면하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그 직면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스스로가 교묘해지는지 참 신기할 정도예요. 자, 매 순간을 있는 그대로 경험할 수 있다면 근본 수용을 할 수 있게 된대요. 자, 근본 수용에 대한 설명이 다음에 나오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책에는 난 뭐가 잘못됐어 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나는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라는 가정을 세우고서 기본적으로 결함이 있는 자기처럼 느껴지는 것을 통제하고 바로잡으려고 분투하고 있었다. 본인이 그랬나 봐요. 내가 누군가를 실망시키거나 거부당할 거라는 두려움은 항상 나와 함께 했었다.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괴로움의 핵심은 불완전하고 무가치하다는 두려움이었다. 자신에게 결함이 있다는 시선으로 삶을 경험할 때 진정 자신이 누구인지 진실을 지각할 수 없게 된다. 근본적 수용은 자신을 무시한 세월, 자신을 판단하고 거칠게 다룬 세월, 지금 이 순간의 경험을 거부한 세월에 대한 치료이다. 자신을 더 많은 수용과 친절로 감싸 안으며 난 뭔가 잘못됐다. 그런 괴로움에서 자유로워지면 자신의 온전함을 믿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네요. 자, 본인 스스로 난 뭔가 잘못됐어 라고 믿는 어떤 믿음이 있으신가요? 뭐 공부를 잘못해, 나는 머리가 나빠, 아니면 난 성격이 조금 어디가 부족해, 나는 의지가 약해, 나는 성실하지가 못해, 뭐 나는 돈이 없어, 난 잘생기지 않았어, 난 키가 작아, 나는 뭔가 잘못됐어. 그것에 합당한 가정이 내 안에 다들 하나씩 있을 거라고 믿어집니다. 그냥 나는 완벽해 라고 믿는 그 완벽도 가끔 조금만 질문 두세 번 들어가 보면 그 완벽이 사실은 자기 자신의 불완전함을 가리기 위한 수단이었던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잘 봐야 돼요. 자, 여기에서 같이 나눠야 될 부분은 근본적 수용입니다. 자기 자신이 뭔가 잘못됐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노연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근본적으로 수용해야 된다. 근본 수용을 하려면 노력을 멈추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노력해서 그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노력을 멈추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 뭐가 문제 없음을 보라. 있는 그대로 멈추는 게 힘든 이유는, 자신을 직면하는 게 힘든 이유는 자신의 잘못됨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최후 통첩을 받을 것만 같은 느낌 때문에 우리가 자신을 직면하기가 힘든 건데, 정말로 직면하게 되면 괜찮다가 돼요. 괜찮아, 노력했구나, 수고했구나, 애썼네, 그게 됩니다. 그러니까 겁먹지 말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한번 봐주세요. 좀만 견디면 됩니다. 진짜로 조금만 견디면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믿어왔던 그 세월, 내가 나를 무시한 세월, 그만큼 안 걸려요. 회복하는 것은 그 시간하고 비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근본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내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그 근본 가정이 아니었네, 괜찮았네, 이래도 괜찮았는데 바닥을 친 다음에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시간 있을 때, 여유 있을 때 자신을 좀 돌아보면 더 좋잖아요. 꼭 기어코 바닥을 쳐서 다 산산조각 난 다음에야 아유 이렇게라도 뭐 살아있으니 다행이지, 그래도 어쩌니까 다행이지, 이렇게 해야 속이 시원하시겠습니까?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나는 세상에 존재할 가치가 없다라고 믿었대요. 그런 분들 참 많습니다. 본인을 가치로 따져요. 존재 가치 하니까 뭔가 대단해 보이지만 가치로 따지는 거 뭡니까? 우리 시장 가서 콩나물도 사고 생선도 사고 고기도 사잖아요. 가치로 따져서 100원, 200원, 1000원, 2000원 이렇게 돈 주고 사오잖아요. 그런데 생선의 가치, 콩나물의 가치, 고기의 가치가 1000원, 2000원에 있습니까? 그들은 가치로 따질 수 없는 그 생명이 누워 있잖아요. 그곳에. 가치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편의상 그렇게 사는 거지, 그들이 정말로 1000원짜리고 10,000원짜리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 생명은 나와 똑같이 존귀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하물며 본인을 가치로 매기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1,000원짜리인가요? 10,000원짜리인가요? 100만원짜리세요? 1억짜리세요? 나는 얼마짜리인데요? 얼마짜리여야 만족하시겠습니까? 가치로 따질 수가 없는 존재가 가치를 따지겠다니요. 자, 들어가 볼까요? 실패할 거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실패한 것과 유사한 상태에 있는 것이다. 참 맞죠? 자, 실패할 거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실패한 것과 유사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실패를 할 거면 실패가 될 거고 성공을 할 거면 성공이 될 건데 결론은 어차피 미래에 날 건데 지금 내가 이거 안 될 거야. 안 되면 어떡하지? 되고 싶은데 안 되면 어떡하지? 이 불안한 상태가 이미 어떤 것을 안 된 상태를 설정하고 내가 지금 미리 불행을 연습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굉장히 방어적인 형태를 취한답시고 그것을 해결한다고시고 해결하기 위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얼마나 노력합니까? 굉장히 노력해요. 불안도 노력하고 불안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외롭기 위해서 노력하고 아프기 위해서 노력하고 미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노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자신을 자책하기 위해서 또 그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자, 일부러 노력하는 거예요. 미래에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그 걱정을 위해서. 이런 거 언제 확인할 수 있어요? 꿈꿀 때 많이 확인해요. 마음 불안할 때 누구한테 쫓기고 뭐가 안 되고 주위 사람들한테 뭐가 어떻고 뭐 과일을 먹었네 뭐 맨날 상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꿈이 두려움과 사로잡힘을 반영하는 어떤 의식세계가 나오는데 그게 실패한 것과 유사한 상태를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때 가서 겪어도 충분할 건데 왜 이렇게 미리 연습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깨어는 있지만 삶의 경험을 제약하는 꿈을 꾸고 살고 있는 것과 같다. 트랜스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무가치함에 대한 믿음이죠. 나는 무가치하다고 하는 그 믿음은 아무리 노력해도 항상 부족할 거라는 믿음이 내재되어 있다. 이런 분들 너무나 많죠. 자기 자신이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렇게 성실하게 하는데도 쉬지를 못해요. 왜 쉬지를 못하세요? 좀 쉬세요. 쉬어가면서 하세요. 그만큼 하게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쉴 수가 없어요. 부족하다는 생각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마음만 깔려있죠. 수용된다고 느끼는 일체감을 경험하기를 열망한다. 그러면서 그 무가치함과 소외감은 여러 형태의 고통을 일으키면서 우울감과 절망감이 깔려있대요. 그 우울감과 절망감은 수용된다고 느끼는 일체감을 경험하기를 열망한대요. 수용된다. 이제 우리는 대상으로밖에는 세상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수용된다는 경험이 남들에게 오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부모에게 수용받기를 원하고 친구에게 수용받기를 원하고 연인에게 수용받기를 원하고 직장 상사에게 남편에게 아니면 아내에게 그들에게 나 아닌 밖에 있으면 다 대상 아닙니까? 그분들에게 수용받음으로써 안정감을 느껴요. 소속됐다는 안정감을 느끼는데 가장 큰 수용은 어디에 있을까요? 정말 일체감을 느끼고 싶다면 내가 나 자신을 수용하는 것부터가 아니겠습니까? 누가 나를 수용해 준다고 해도 내가 기쁘려면 내가 수용이 된다는 그 나에 대한 느낌부터 가야지 내 껍데기만 수용해 준다고 해서 내가 기쁘겠습니까? 그러면 내 껍데기만 왜 수용받는 느낌이 들어요? 내가 나 자신에 대한 무가치함에 이 사로잡힘 때문에 끊임없이 열망하잖아요. 밖으로 찾아 헤맨다 이 말이죠. 근데 일체감에
출발점이자 도착점은 자기 자신이어야 되고 전면적이고 전폭적인 아주 평등한 수용의 첫 출발이자 도착점도 자신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내가 가장 열망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무시하고 제일 먼저 버리고 하찮게 여기는 나에 대한 수용부터 전면적으로 완전한 일체감을 느끼시기를 바라요. 그래야만이 우리는 이 무가치함의 믿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어집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무가치감의 트랜스가 항상 수치심이나 결핍감 같은 감정들로 드러나지는 않는다. 타인보다 우월하며 자신이 특별하다고 중요하다고 그 감정에 사로잡힌 상태일지라도 생산적이거나 쓸모있거나 칭찬받을 수 있다고 느끼지 못하는 동안에 스스로 무가치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계속 우월하다는 느낌의 재확인이 필요하다. 자, 무가치하다고 느끼는 이 소외감, 이런 잘못된 믿음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무가치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존재로 나왔다는 이 존재 자체가 이 가치성이 전부인데 본인이 그렇게 잘못 왜곡되게 믿고 있는 거예요. 비교하기 때문에. 선별하고 비교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자, 여기에서는 우월하고 자신감 넘치고 특별하고 말하면 우리가 보면 좀 무가치하다고 느낀 사람 왠지 소극적이고 음침할 것 같고 누구 앞에서 말도 쭈뼛거릴 것 같고 또 막 자신감 넘치고 활달하고 능력도 많고 이런 사람들은 무가치함의 트랜스, 그런 잘못되고 왜곡된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부러워하죠.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자신감 넘치고 싶은데 이렇게 부러워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일지라도 어떻대요? 아이러니하게도 더욱 열심히 노력하고 하루 종일 더 잘해야 한다는 만성적인 결함에 쫓겨다닌대요. 우리 앞에서는 그렇게 자신감 있게 호탕하게 말하면서 실패해도 그럴 수 있지. 다음부터 더 열심히 하면 되고 또 그게 인생이지. 이렇게 여유 있게 유머 있게 말을 한다고 해도 그 우월하다는 느낌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우월하다는 느낌을 어디에서 확인한다는 말이에요? 자기의 쓸모를 증명하는 동안에 확인한다는 말이네요. 그러니까 쓸모를 증명한다니요. 무가치하다는 말이 연장선 아니겠어요? 가치를 증명해야 내가 우월하고 자신감 넘치고 언제나 밝은 곳에 있다라는 그 느낌을 갖는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너무 끄달리지 마시기를 바래요. 나는 이런데 저 사람은 안 그럴 거야. 이런 거 그냥 내 생각이지 실제 그 사람들도 다 사정이 있습니다. 보면 사정 없는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피상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 정말 그 사람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서 그냥 막연하게 부러워하는 거잖아요. TV에 나온 어떤 사람, 유튜브에 나온 어떤 사람, 책을 쓴 어떤 사람, 이런 사람들 피상적으로 부러워하는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나하고 뭐 그다지 다를까 싶어요. 자, 다음 거 읽어볼게요. 그냥 쉰다는 것의 의미. 참된 평화와 열린 마음을 만난 이후에도 나의 내부 비평가는 내가 얼마나 순수한지를 계속 평가했다. 속으로 외롭거나 두려울 때 겉으로 긍정적인 체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믿지 못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수행하는지를 보여줘 남에게 감명을 주려는 욕구는 스스로 당황스러운 것이었다. 지금과 다른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분투했다. 결점을 정화하고 초월할 가능성을 제한하는 이상적인 세계관에 끌렸다. 완벽을 향한 탐구는 변화시켜야 한다는 가정에 기초했다.
인간의 약점을 부끄러워하고 거부당하기를 두려워하고 수치심과 자기 혐오는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라고 요구했다. 뭐 읽으면서 다 제 얘기 같습니다. 하나같이 제 얘기 같은데 그 중에서도 이 부분이 특히 나쁘끄러운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수행하는지를 보여줘서 남에게 감명을 주려는 욕구는 스스로 당황스러운 것이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공감합니다. 제가 이런 사람이었으니까요. 옛날에 아주 잠깐 20대 초기 때 대전의 송양정사라는 서당에서 잠깐 그 한문 공부를 했었는데 몇 달 했었는데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서암 김희진 선생님이라고 아주 이 유학 계통에서 훌륭하시고 저명하신 스승님 밑에서 잠깐 공부를 했었습니다. 거기에서는 아침에는 그 성학지묘라고 해서 그 선조 때 제왕학으로 율곡이가 바친 책이 성학지묘잖아요. 그 책을 이제 같이 여러 거기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같이 강독하고 읽고 이제 낮 시간에는 자기 공부 선생님한테 점검받고 그렇게 이제 몇 달 했었었는데 선생님 아주 훌륭하시고 인격적으로도 정말 모범이 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존경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잘 보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항상 대뚜리에 선생님 신발이 있으면 좀 이렇게 고쳐놓고 좀 아무튼 이리저리 튀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눈에 띄려고. 그러다가 제 같이 공부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참다 못했겠죠. 저한테 너만 그렇게 선생님 위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제 머릿속에서는 반발심이 엄청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막 제가 말할 수 있는 반박의 논리가 머릿속에 엄청 떠올랐지만 한마디도 못했어요. 왜요? 사실이었기 때문에. 저만 선생님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도 못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증명으로 그 다음부터 그런 행위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거릴 게 없었으면 계속 했겠죠. 하지만 엄청 거리 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게 아첨이나 아부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마음으로 좋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되지 왜 그렇게 남들의 눈을 우리가 신경을 쓰는가? 제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자, 이분도 그랬네요. 그런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수행하는지, 내가 얼마나 그분을 존경하는지를 보여줘서 그분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려는 욕구는 저 스스로도 당황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좀 쉬어라. 그만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있는 그 자체로 자기가 자신을 사랑하면서 충만하고 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거지. 그 사람 인정받아서 뭐 하게요? 부끄러워하고 거부당하기를 두려워하지만 수치심과 자기 혐오는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라고 요구한대요. 그러니까 우리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뭔가 된 사람처럼 노력하려고 그러고 자기의 약점 들키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서는 친절한 사람, 안에서는 자기의 바닥을 보이는 사람, 그리고 내가 편한 사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사람한테 함부로 하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잘하는 참 이상한 구조가 되잖아요. 내 가족한테 잘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일일 것 같은데 보통은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친절하고 잘하면서 집에 와서는 함부로 하고 약속 안 지키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해해 줄 거라고 믿으면서. 그거 좋지 않죠. 정말 소중히 하는 사람은 내가 진짜 그 마음 알아주고 보듬어주고 예쁘다고 한 번이라도 더 말해주고 손잡아주고 해야 되는 사람은 내 가족이고 내 친한 친구고 내 지인이고
내 가장 가까운 범위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믿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뭐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나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자, 다음 번으로 넘어갈게요. 우리는 왜 자기 혐오에 빠지는가? 자기 혐오에 습관적으로 빠지시는 사람들 많죠? 저도 뭐 다르겠습니까? 자기 혐오. 자, 자신이 얼마나 부주의하고 습관적으로 판단을 내리며 화를 내고 자기 중심적인지 알게 될 때 자신의 상처를 돌아보면서 어린 시절 자신이 갈망하던 사람과 이해를 제대로 받지 못했음을 깨닫는다. 다시 어린 시절 자신이 갈망하던 사랑이네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갈망하던 사랑과 이해를 제대로 받지 못했음을 깨닫는다. 불완전한 우리 부모 역시 불완전한 부모들 밑에서 컸으며 두려움, 불안정, 욕망이 세대를 걸쳐 전승된다. 부모는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식으로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바란다. 이런 관점을 내면화할 때 우리는 소속감을 느끼려면 달라지고 더 잘해야 한다는 것을 학습한다. 엄청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무궁무진한 어떤 가능성을 가진 그 존재들이 로봇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칩 하나씩을 머릿속에 딱 심고서 그 루트대로만 이제 명령어 입력하면 출력하듯이 그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왜 자기 혐오에 빠지는가에 대한 질문이 어떻게 학습되었기 때문에 정말 슬픈 얘기지 않습니까? 자기 혐오가 그렇게 불행한 세월이 계속 반복되었는데 그것이 단순히 학습되었기 때문이라면 학습만 바꾸면 된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기쁜 소식이기도 하네요. 학습만 바꾸면 된다니까. 자,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나를 이렇게 학습시켜서 세상이, 부모가, 사회가, 학교가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은 그러면 자유로웠는데 악화심정이 있어가지고 나를 그렇게 로봇으로 만드는 건 아니겠죠. 그분들 또한 희생자였다. 그 전에 그 위에 분들도 희생자였고 그 위에 분들도 희생자였고 사실 누구의 희생자였어요? 대상인 사람이 있다고 하지만 부모, 선생님, 사회 이런 대상이 있다고 하지만 무엇의 희생자인가요? 욕구와 욕망의 희생자 아니겠습니까? 결론으로 들어가 보면은 자기 만족, 그 만족에 대한 학습, 그 희생자가 아니겠어요. 자, 어쨌든 우리의 자기 혐오가 학습된 관점에 내재하라는 부분이 참 중요한 키포인트 같아요. 나는 어떤 혐오를 가지고 있는가, 나 자신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운 것들 다 있으시잖아요. 그 불만족스러운 것이 무언지를 쳐다보고 바라보고 그 불만족함이 무엇으로 인해 내재화되어 있는가를 알게 된다고 하면은 명령어를 바꿀 수 있겠네요. 나는 당연히 혐오스러운 인간이 아니라 나는 아주 사랑스러운 인간이 될 수 있다라는 엄청난 가능성이 열릴 거다. 그래서 이 믿음의 내재화, 이게 이 책의 타라 브렉이 말씀하시는 이 책에 많이 쓰이는 트랜스, 잘못된 무가치하다는 그 믿음이 내재화된 거, 그 믿음의 내재화가 학습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 학습에 대한 것을 내가 있는 그대로 보고 그 안에서 내가 선택한다고 하면 얼마나 자유로워지겠습니까? 지금은 선택을 강요당한 채로 그냥 살았지만 선택하고 책임지는 삶을 내가 앞으로 살 수 있게 된다면 자유로워질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나한테 내재된 이 믿음이 다 잘못된 거고 나는 강요당한 거고 학습된 거야. 나는 이제 이렇게 하지 않겠어. 이것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는 사회적인 관계에서 살아가잖아요. 무인도에서 혼자 사실 겁니까?
사회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이 심리 구조를 존중해야 돼요. 그 존중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이 나한테 어떻게 아무런 걸림 없이 그대로 그 내재화된 대로 로봇같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치사 선택한다고 하면 괜찮지 않겠어요? 내가 그것이 싫지만 지금 내가 선택해서 그냥 하는 거야. 내가 이거를 하고 싶지만 선택해서 좀 참아보는 거야. 이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얼마나 스스로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삶의 연습이 되겠습니까? 지금까지는 그저 명령어 입력하면 입력한 대로 움직여오면 되는 나는 누구인가? 내 삶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나는 끊임없이 노력했는데 단 한 번도 행복했던 적이 없었어. 이런 슬픈 말씀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것을 사회적인 심리 구조는 존중하되 내가 그 안에서 살아가야 되니까. 하지만 내 내재해야 되는 심령 구조를 잘 보고 그것을 내가 자기 혐오에 빠지는 것이 아니 나는 그렇게 혐오스러운 인간이 아니야. 이 부분이 왜 내가 키가 작은 게 키가 큰 게 뚱뚱한 게 홀쭉한 게 왜 혐오스러워야 하지? 대중매체의 영향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미의 기준이 어떻게 TV에 있어가지고 언론 매체에 있어가지고 미의 기준이 그렇게 됐고 연예인 아이돌 분들 보면 얼굴이 다 전 잘 구분을 못 하겠어요. 비슷해가지고 예쁨의 기준이 그 사람의 개성에 있지 않고 얼굴에 있다 보니까 얼굴이 다들 비슷하게 성형을 하다 보니까 그게 뭐예요? 그냥 다 이게 학습된 거죠. 그러면 내가 좀 만족하고 사랑받고 소속되고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일 거라는 그런 것이 내재되어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불안을 오히려 강화하는 우리의 습관적인 전략들을 한번 볼게요. 불안을 오히려 강화한대요. 사실은 불안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노력을 하는 것이 오히려 불안을 강화하는 나도 모르 습관적이라는 건 뭐예요? 나도 모르게 일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무의식적으로. 자, 그런 불안을 오히려 강화하는 우리의 습관적인 전략들 한번 볼게요. 자신의 결점을 감추기 위해 자신에게 있다고 믿는 잘못을 벌충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기 개선 프로젝트에 착수한다. 아이고, 자신에게 있다고 믿는 결점을 감추기 위해서 자신에게 진짜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렇죠? 근데 있다고 믿고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아니면 보이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개선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말이에요. 대중매체의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이상적인 모습과 비교하며 그 차이를 줄이려고 애쓴다. 뭐 성형 중독도 있겠고 건강식품, 홈쇼핑에 건강식품 한번 나오면은 우리나라 뭐 다 그거 먹고 있지 않아요? 옛날에 어디였나? 뭐였죠? 베트남에서 나오는 무슨 건강식품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뭐 한번 뭐 좋다 하면은 온 나라가 그거 다 먹고 있고 이러잖아요. 얼굴도 뭐 다 비슷비슷하게 성형하고 옷도 한때 뭐 등산복에서 뭐 등산 그 메이커들 많았잖아요. 요즘에는 그 정도로 붐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것처럼 뭔가 이 대중매체에서 한번 이렇게 언론에서 이렇게 하면 다들 그것이 이상적인 어떤 비교 기준이 돼가지고 그거를 따라 하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의 경험으로부터 물러나서 막연한 불안 상태로 살아간다. 사람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 되는 거예요. 옷장에 옷이 정말 많은데도 불구하고 요즘 유행하는 그 옷을 사지 않으면 왠지 나는 유행이 뒤처진 것 같고 내 나이 또래들에 비해서 내가 조금 열등한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아요. 옷이 내 옷장에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는 옷을 또 사러 가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막연한 불안 상태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맞는가? 내가 그 옷을, 그 유행 따라가는 그 옷을 입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정말 열등한 인간이 되는 게 맞는가? 그 검증부터 좀 해보고,
그 옷을 사도 좋을 건데 우리는 막연한 상태에서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에 생각을 좀 더 자기로 돌이켜서 못한다는 거죠. 미래에 초점을 두고 삶을 관리하고 실패에 단단히 대비한다는 착각 속에서 바쁜 상태를 유지한다. 자, 안 바쁜 분들이 없어요. 제 주위에 보면 정말 열심히들 사십니다. 미래에 초점을 두고. 그리고 정말 자기 관리를 열심히 해요. 그 시간이 없는 과정에서도 운동도 하고 또 개인 PT도 받고 어디 또 동호회 모임도 다녀야 되죠. 인간관리, 인맥관리 해야 되니까 그렇게 두루두루 다 내 몸이 하나인지 10개인지 모르게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그 기저심리가 실패에 단단히 대비해야 된다라는, 그렇게 하면 조금 미래가 안전하다라는 마음인 거예요. 물론 노력 안 하는 것보다 노력하는 게 나을 수는 있겠지만은 내가 한 치 앞을 못 보잖아요. 내 건강이 나를 치면, 혹시 무슨 사고가 나면, 나한테 사고가 나지 않아도 내 가족 중에 무슨 일이 생겨서 내가 돌봐야 한다면, 내가 그렇게 미래에 초점을 두고 삶을 관리한 것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것인가. 불행을 대비한다고 노력한 그 노력이 얼마나 나를 지켜줄 것인가. 정말 의문입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자신에 대한 최악의 비평가가 된다. 그러겠죠.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니까 자기를 얼마나 비평해야 됩니까? 잘한다 하면 나태해질 것 같으니까 비평해야겠죠. 다른 사람은 훨씬 성공적으로 삶을 관리하고 있다고 믿고 자신의 결함을 예리하게 상기한다. 그렇겠죠. 우리는 남들을 대상화해서 또 잘 살고 성공하고 낯빛 좋고 말 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내 기준 삼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비하면 자기가 되게 못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된 점만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다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느 부분이 좋다, 어느 부분이 안 좋다, 이걸 공평하게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것 때문에 못 성공한다, 이것만 없으면 내가 이것을 고칠 수 있을 텐데, 이것만 없으면 내가 성실해질 텐데, 이런 식으로 아주 예리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최악의 비평가가 된다는 말이네요. 패배를 숨길 때마다 자신이 불완전하다는 두려움은 더욱 커지게 된다. 숨긴다는 말이 뭐예요? 왜 숨겨요? 패배한 것은 진실한 있는 일인데 패배를 숨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숨기는 거 잘하잖아요. 단점은 숨기고 장점은 부각시키는 거 이렇게 하고, 다른 사람한테 어떤 얘기를 해도 다른 사람 슬쩍 아래로 내리면서 나 슬쩍 올리는 거, 이런 것들 뭐 흔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 공치사 한두 개 하고 내 공치사 10개, 100개 하고. 자, 이런 것들이 자신이 불완전하다는 믿음의 증거라는 거예요. 왜 공평하지 못해요? 왜 자기를 더 부각하고 드러내려고 그래요? 내가 불완전하고 무가치하다는 것의 증명 아니겠어요? 그냥 담담해도 될 것을 왜 나서서 그렇게 하고 또 후회하고 또 다시 후회하면서도 또 하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볼 때 아유 나는 이번 생은 망했어 이런 소리나 하고, 이런 것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불완전함을 숨기려고 하고 그것에 대한 불안이 더 커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불완전함이 어디에 있어요? 생각에나 있지. 어디 불완전함이 있습니까? 불완전한 사람 저는 한 명도 못 보겠던데. 남을 탓하면서 일시적으로 실패의 부담에서 해방된다. 일시적으로 조금 해방될 수 있어요. 더 큰 후회가 밀려오기 전에 안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을 능가하려고 할 때 그 자체로 자신을 충분히 선하지 않다는 근본 믿음은 강화된다. 이거 중요해요. 우리는 비교,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돼. 약육 강식이야. 아마 세상을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시선들이 많죠. 그렇죠. 경쟁 구도죠. 아이들도 제가 1등하면 내가 2등 해야 되니까 쟤를 미워하게끔 길들입니다.
그래서 쟤를 이겨 먹어야만 내가 최고의 정점에 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죠. 남을 능가하려고 해요. 남과 비교해요. 그 자체가 뭐예요? 자기 자신이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능가하려고 한다.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한다. 지금의 나는 만족스럽지 못해. 부가치해. 불만족해. 이것에 대한 자각을 강화시키니까 내 근본 믿음이 뭐예요? 나는 더 노력해야 되고, 나는 더 착해져야 되고, 나는 더욱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는 그 근본 믿음을 강화시키잖아요. 불안을 조장한다는 말이에요. 괜히 쓸데없이 불안을 조장한다는 말이에요. 자, 다음 번. 타인을 적으로 만들기. 타인을 적으로 만드는 이유는 아마 자기 에고의 확장이 있을 겁니다. 어디 읽어볼게요. 두려움 때문에 자신을 공격하고 문제의 근원으로 두려움 때문에 자신을 공격하고 자신을 문제의 근원으로 만든다. 이 감정들은 투사되어 타인을 적으로 만든다. 두려움이 클수록 적대감은 더욱 강렬해진다. 적을 만드는 일은 통제감을 주며 우월감을 느끼고 옳다고 믿게 하며 문제에 관해 뭔가를 하고 있다고 믿게 된다. 욕구와 두려움은 우리를 보호하고 번창하게 돕는 진화적 설계의 일부로서 매우 자연스러운 에너지이지만 정체성의 핵심이 될 때 존재의 충만함에서 벗어나 세계로부터 분리된 조각으로서의 자신을 동일시하게 된다. 우리의 존재감이 의존감과 불안정감으로 정의된다면 소중한 정체성을 상실하게 된다. 좋은 말씀이네요. 자, 만족스럽지 않고 참 눈에 가시 같은 사람 한 명씩 있죠? 한 명씩 있을 겁니다. 심지어 누가 어느 때는 내 아이도, 내 남편, 와이프도,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도 어느 때는 눈에 가시 같을 때가 있잖아요. 무슨 적까지, 아군, 적군 할 때 그 적군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나 자신은 또 어떻고요? 내가 나 자신한테는 제일 눈에 가시가 내가 나 자신 아닌가요? 자, 두려움 때문이래요. 그래서 자신을 공격한대요. 이 감정들은 투사되어 타인을 적으로 만든대요. 투사라는 말이 이미 뭡니까? 밖에 있는 걸 나로 보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자, 어머니가 왜 미워요? 그분을, 그러면 내 아이가 왜 미워? 그렇게 소중하게 그냥 나는 못 먹어도 도와주고 입혀주고 공부 가르쳐준 그 아이가 왜 믿고 그 부모님이 그렇게 잘 길러주신 부모님이 왜 미워요? 투사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내 감정, 내 민마음, 나의 부정적인 마음이 투사돼서 내가 원하는 만큼 나한테 해주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족함이 투사되기 때문에 공격성으로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두려움이 클수록 적대감이 더욱 강화됐죠. 부모님들하고 잘 지내는 사람과 잘 못 지내는 사람, 내 아이하고 잘 지내는 사람과 잘 못 지내는 사람들 관계에서 보면은 적대감이 커요. 그 상대에 대해서 굉장히 미워하고 증오한다고 믿어요. 그건 믿음이고 실제 민마음엔 뭐예요? 더욱더 의존하는 마음이 아주 큽니다. 보니까 거부당할까 봐 두려워해요. 모르셨죠? 아셨나요? 그러면 아셨다면 거부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그 마음은 내 거고 상대하고 잘 지내는 노력은 노력대로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계속 그대로 엇나가지 말고. 내 두려움 때문이지 실제의 두려움은 아니거든요. 내가 기다리듯이 상대도 아마 기다릴 거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손해본다는 생각하지 말고 손해는 이미 충분히 봤는데 더 무슨 손해, 거기에서 더 따질 손해가 있습니까? 거기까지 멈추고 자, 먼저 다가서기를 그게 더 현명하다는 거. 가족 간에 얼마나 이익을 따져서 무슨 장사를 하겠다고 그러십니까? 자, 적을 만드는 일은
통제감을 주며 우월감을 느끼고 옳다고 믿게 하여 문제에 관해 뭔가를 하고 있다고 믿게 된다. 나와 너, 이거 이제 종교적인 것에서 굉장히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부분들이죠. 뭐 십자군 전쟁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지금 저쪽에서 종교 전쟁 하는 것들도 그렇고, 뭐예요? 전쟁, 사람을 죽일 정도가 되려면은 극단적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옳고 너는 나빠, 이게 돼야 되고, 너는 정말 잘못돼서 응징을 받아야 돼. 정말 잘못됐어, 문제가 많아, 그런 너를 혼내주겠어, 이런 우월감과 통제감이 있지 않는다면 어떻게 사람을 죽인 전쟁까지 가겠어요? 자, 욕구와 두려움은 우리를 보호하고 번창하게 돕는 진화적 설계의 일부로서 매우 자연스러운 에너지입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욕구, 특히 욕구. 우리는 이제 마음 공부를 한다, 수행을 한다 하면 욕구에 대해서 굉장히 알레르기를 느끼죠. 욕구를 차단하기 위해서 아주 극단적인 수행도 많이 하죠. 명상도 먹고자 하는 욕구를 줄이기 위해서 금식도 하고 단식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어떤 기도할 때도 금식기도, 단식기도 이런 것들을 하고, 이 몸을 통제하는 거, 왜? 몸을 왜 통제해요? 욕구를 통제하고자 해요. 욕구는 죄악시대요. 죄악시대죠. 많이 자는 거, 많이 먹는 거, 이런 욕구들, 내가 뭘 많이 갖고 싶어 하는 거, 이런 어떤 욕구들에 대해서 굉장히 수행을 한다 하면은 이 욕구는 거의 원수 취급을 받는데, 욕구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욕구의 건전성에 들어가느냐, 이 양심에 걸리지 않느냐, 이것을 기준 삼아야 되지, 내가 욕구를 발했다, 그것에 기준 삼는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어 보여요. 욕구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먹고 자는 것이 그런 생각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삶을 유지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에너지인데, 이제 우리가 이 욕구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이유가, 극단적인 어떤 수행, 고행,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나의 그 존재의 가치, 존재의 충만함, 이런 것들을 이 욕구가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 여기에선 이렇게 표현하네요. 정체성의 핵심이 될 때 욕구가 정체성의 핵심이 된대요. 어떤 욕구, 뭐냐게, 먹는 걸 너무 좋아해. 조절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만약에 식욕에 대한 욕구가 너무 많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는 너무나 이 조절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늘 막 불안해도 먹고, 기뻐도 먹고, 뭔가 헛헛해도 먹고, 외로워도 먹고, 그 어떤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식욕이 아니라 어떤 내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 먹는 걸로 해결을 한단 말이에요. 폭식, 폭음, 이런 것들이 다 감정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정체성의 핵심이 되면 당연히 존재의 측면에서 벗어나죠. 그리고 스스로를 생각할 때 굉장히 한심스럽게 느껴질 수밖에 없죠. 외롭고 슬픈데 막 먹고 있으면 그 모습을 자기가 느끼고 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자신이 어떻게 이뻐 보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욕구와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에너지지만 정체성이 핵심이 될 때 존재의 충만함에서 벗어난다. 너무나 맞는 말이고, 우리는 존재감이 의존과 불안정감으로 정의된다면, 우리의 존재감이 의존감과 불안정감으로 정의된다면 정체성은 상실하게 된다. 나의 있는 그대로 이 존재가 의존감과 불안정감으로 정의된다면,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 이거 트랜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불만족스러움, 무가치함에 대한 나의 잘못된 신념과 믿음, 이 믿음이 나라고 믿는다면,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라고 믿는다면 어떻게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길 자신이 없죠. 여길 수가 없죠. 내가 어떻게 소중합니까? 자, 이런 얘기가 생각나요. 그 올리브 헉슬리라고 뭐 작가이고 영성가이고 한 분 계시잖아요. 그분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고 영성가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렇게 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돌아가실 때 그분의 어떤 기자가 물었다고 해요. 이렇게 많은 영성가들, 깨달으신 분들, 위대한 스승들을 만났는데 그분들을 통해서 배운 것이 무엇이 있냐?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이제 임종대 정도 됐었겠죠. 나이가 있으셨을 때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이 인터뷰에서 내가 그들에게 배운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분들에게 배운 것은 하나입니다. 친절. 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친절해지는 것. 굉장히 그 말을 읽고 그 책을 읽고 마음이 참 울림이 있었어요. 딱 책을 덮게 되고 산책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좋은 말씀, 좋은 글귀, 좋은 사람을 만나면 좀 그렇게 좀 가만히 그걸 느껴보고 싶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수행이라는 거, 마음 공부도 자기 자신한테 친절해지는 게 전부인 것 같아요. 뭘 어떻게 더 무슨 인격적으로 완성이 된다거나 어떤 사람들이 어떤 깜짝 놀라는 재주와 재능과 신비한 능력을 갖게 된다든가 더 많이 사랑받는 어떤 존재가 된다든가 그런 것보다는 그냥 내가 나 자신하고 있을 때 좀 안전한 느낌, 편안한 느낌, 내가 나를 친절하게 보는 그 시선, 그게 정말 수행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자신의 존재감이 의존감과 불안정감으로 정의된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친절해진다고 하면 우리가 내 존재만으로 좀 살만하지 않겠습니까? 자, 마지막 번 읽어볼게요. 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고통 혹은 불만족은 보편적이며 그것은 존재를 완전히 인식하는 것이 깨달음의 첫 단계다. 자, 우리 깨달음을 원하는데 이 깨달음의 첫 단계가 이 존재의 보편적인 고통성, 불만족성을 알자 이 말이네요. 나라는 존재가 완벽할 수 없다는 것. 이 존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불완전성에 대해서 받아들이자 이 말같이 느껴집니다. 경험하는 자기는 익숙한 생각, 정서, 행동 패턴의 집합이다. 이걸 우리는 카르마라고 정의합니다. 카르마는 자기의 생각, 정서, 행동의 패턴의 집합이라고 느껴지거든요. 우리에게 가장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강력한 느낌과 생각이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의 핵심을 정의한다. 자, 나는 누굽니까? 어떤 마음 공부적인 질문에 나는 무엇입니까? 이 말에서 이렇게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아요. 나는 나의 익숙한 생각이 나고 나의 어떤 정서 상태가 나고 항상 하던 어떤 행동의 패턴이 나다.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강력한 느낌과 생각이 곧 나다. 그거 왜 있으세요, 혹시? 그 외에 나라고 정의할 만한 게 어떤 거 있으세요? 습관적인 어떤 큰 흐름을 타지 않는 우발적으로 한번 했던 어떤 행동을 보고 아, 저것이 나야 하고 정의 내리시고 거기에 정체성과 믿음을 부여하시나요? 흐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걸 카르마라고 하는데 패턴의 집합, 그게 카르마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주 보러 가서 내년 운세 보고 미래 운세 보고 과거는 어떤 사람이었지 이런 거 맞추는 거 어떻게 왜 확률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 확률은 어디서 나오는데요? 패턴에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패턴 확률이 8R일 때 확률이 2R, 3R보다는 그 확률 찍는 것이 훨씬 더 근접할 거 아니에요, 답에서. 자, 그게 카르마, 업성을 만든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내가 무가치하다는 느낌이 들어 그 느낌을 자세히 들여다볼 때 실제로 무엇이 어떻게 부족한지 짚어낼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분리된 나라는 느낌이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근본 과정을 이끌어낸다.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자기가 어떻게 부족한지 정말로 짚어내기가 힘든 경우가 많아요. 여기 있다라고 표현했는데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잘 모릅니다. 자기는 불완전하고 무가치하고 쓸모가 없다고 느껴지는데 왜 쓸모가 없는지를 몇 번만 질문해도 몰라요. 왜 그렇게 느끼는지 몰라요. 그냥 그렇게 막연하게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막연하게 믿고 있어요. 그 막연함 때문에 나는 이렇게 고통받는다면 좀 억울하지 않는가. 막연한 것을 확실하게 내가 그게 잘못됐으니까 고통받는다면 덜하지만은 그냥 그럴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지 않을까요? 이것 때문에 평생을 고통받는다면 그게 무슨 일입니까? 왜 그래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막연한 거를 꼭 짚어보기를 바래요. 내가 왜 부족한지, 내가 왜 무가치한지, 실제로 그런지 정말 보란 말이에요. 분리된 나라는 느낌이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근본 가정을 이끌어낸다.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그 기존 가정에서 출발을 하지 말고 정말 문제가 있는 게 맞는가? 정말로 그런 게 사실인가? 진실인가? 물어봐야 되겠죠. 누가 그렇다고 하니까 나는 그런가 봐. 엄마가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가 봐.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가 봐. 그 정도로는 안 됩니다. 왜 자신을 이렇게 헌시짝처럼 느끼십니까? 화나게. 그러지 말고 부족하게 느낀다고 하면 정말 부족한가를 봐야죠. 부족한데 부족하게 느낀다고 하면 그래 어쩔 수 없다 싶겠지만은 부족한지 어쩐지도 모르고 자기를 그렇게 느낀다고 하면 화가 나잖아요. 옆에서 보는 사람이. 자, 승찬 스님은 자유란 불완전함에 대해 근심 없는 것이라고 했다. 불완전함은 우리 개인의 문제가 아닌 존재의 자연스러운 부분임을 알 때 삶의 순간들이 잃어버리지는 않게 된다. 삶의 순간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된다. 매 순간 온전하게 존재함으로 고통과 관계 맺을 때 삶은 현명하고 자비로운 마음과 연결된다. 자, 3조 선가의 전통 1조 달마대사, 2조 해가 스님, 3조 승찬 스님이 계시잖아요. 신신명으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지극한도는 무난하니 간택하지만 말라고 하시잖아요. 오직 증오하고 애착하는 거, 좋고 싫다만 없으면은 명명백백히 지도가 무난한 것을 알 수 있다고 하시잖아요. 지극한도가 무난하다는 걸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신 분이잖아요. 여기에서 또 승찬 스님의 좋아하는 구절이 있는데 이분이 해탈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하신 거를 읽어본 적이 있어요. 해탈이란 불완전함에 대한 불안함이 없는 것이다. 불완전함에 대한 불안함이 없는 게 해탈이래요. 우리가 꿈꾸는 해탈은 뭔데요? 완전한 거 꿈꾸지 않으세요? 완벽하고, 완전하고, 온전하고, 항상한 거 꿈꾸지 않으세요? 말하면서도 벅찹니다. 그런 거 어느 세월에 될까요? 자, 불완전함에 대해서 불안함이 없으면 그게 해탈이래요. 있는 그대로 해탈이라는 말씀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이 번뇌를 없애서 명상을 고요해가지고 비비상처정, 상이 없고 상이 없는 그 상도 없는 그 상태, 아주 고요하고 적적한 상태로 들어가겠어? 이것이 해탈이 아니라 그냥 망상하고 분별하는 그 상태가 해탈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불완전한 상태, 망상 떠는 그 상태가 해탈인데 다만 뭐만 알면 내가 불완전해. 그래서 불안해. 나는 언제 완전해질까? 그 생각만 없다면. 너무 쉽지 않나요? 쉽잖아요. 완전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려면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10년? 20년? 제가 옆에서 보니까 평생을 해도 완전하다고 말하신 분, 나 완전해 이렇게 말하신 분 저 책에서나 봤지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그런데 불완전한 상태로 그냥 불만족이 없이 그냥 불안함 없이 살 수 있다고 하면 10년, 20년 걸릴 일이 아니잖아요. 내 마음 어떻게 먹나 그거 달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존재의 자연스러운 상태가 불완전함이라고 한다면 그 불완전함 상태에 대해서 내가 그냥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받아들여라, 내려놔라, 있는 그대로 봐라, 그런 말씀들이 계속 세대를 이어서 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우리가 이 욕구가 자연스러운 에너지예요. 욕구가 없이 먹지 않아도 그냥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거, 그거를 꿈꾸는데 우리는 불완전해서 오늘 먹어도 내일 또 먹어야 됩니다. 허기가 져요. 근데 그것이 그냥 존재의 자연스러운 상태야. 내가 완벽해서 안 먹어도 배부르는 그 상태를 꿈꾸지 않기만 한다면 오늘 배고파서 먹고 내일 또 배고프니까 먹고 이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배고프니까 먹고 졸리면 자는 게 무슨 문제가 돼요? 무슨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왜 우리는 그것을 문제 삼아서 그것을 완전하게 바꾸는 어떤 것을 그렇게 단계를 만들어서 노력을 해야만 하는가, 오히려 여쭤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자, 이 타라브레기 책에서 좋은 점은 성찰 연습, 명상 연습 같은 것들을 뒤에다가 후수를 해줘요, 단원마다. 그래서 저도 조금 몇 가지 여기 정리해봤는데 그거 읽어드릴게요. 자, 성찰 연습을 한번 해보자 해서 뒷장에 나와 있어요. 무가치함의 트랜스를 인식하게 되면 삶을 압도하던 트랜스는 힘을 잃기 시작한다. 트랜스 자꾸 나오니까 어렵죠? 바꿔서 읽어드려 볼게요.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믿는 그 믿음을 인식하게 되면, 내가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는 그게 내 믿음이었지, 내 주관적인 생각이었지 라고 생각하게 되면 삶을 압도하던 나는 무가치한 인간이야,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야 라는 그 생각이, 그 마음이, 믿음이 힘을 잃기 시작한대요. 자, 그럼 한번 잘 볼게요. 나의 트랜스를. 첫 번째, 나의 몸을 있는 그대로 우리는 수용하고 있는가? 그러세요? 아플 때 얼굴, 몸매, 건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그냥 있는 그대로 수용해요? 더 건강해야 되는데, 더 날씬해야 되는데, 코가 1cm라도 높아야 되는데, 이런 어떤 나의 열등감만을 찾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자, 두 번째, 나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가? 사실 몸과 마음은 하나인데 몸하고 마음을 우리는 분리해서 인식하기 때문에 질문도 분리해서 나오는 게 맞겠죠? 자, 나의 마음을 그대로 수용하는가? 나의 지식, 나는 못 배웠어, 더 배워야 돼. 나는 상황에 유머가 없고 재치가 없어, 재미가 없어. 나는 생각이 많아, 선해야 돼. 올바르지 않아, 정의롭지 않아, 난 탐욕이 너무 많아, 나는 열등해, 자존감이 없어. 이런 식으로 자기를 평가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보고 있는 거 괜찮으세요? 세 번째, 나의 정서와 기분은 있는 그대로 수용되고 있는가? 정서와 기분. 나 지금 울고 싶은데 우는 것이 약해 보이기 때문에 참고 있지는 않는가? 나의 불안한 마음, 우울감, 질투심, 참을성 없는 마음, 과민하고 편협한 거, 화나 있고, 또 이제 이 마음 공부에서는 또 영적인 거 되게 좋아하니까 영적인 거, 영적이지 않은 것들로 인해서 나 자신을 평가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 자신한테 괜히 시비 걸고 있지는 않는가? 그냥 나의 정서와 기분 상태를 그냥 오늘 이렇고 내일 그렇고 날씨처럼 받아들일 수는 없는가? 자, 네 번째, 행동 방식 때문에 자신을 나쁜 사람이라고 느끼는가? 그런 분들 좀 많죠? 특히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 좀 올바르고 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넘어집니다. 자기중심적이지 않는지, 내가 가끔 분노가 폭발하고 있지는 않는지, 친밀도, 선하지 못한가, 성공하지 못한 것들, 내가 그것에서 본이 되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 좀 더 희생하고 좀 더 의롭고 좀 더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압박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심지어 어떻게 자기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죄책감까지 가져가게 되는데,
객관적으로 볼 때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선한 사람들이에요. 칭찬받아 마땅하죠. 많이 희생할 테니까. 많이 참을 거고. 다른 사람보다 훨씬 괜찮다라는 얘기를 많이 할 사람이에요. 근데도 왜 자기 자신은 그렇게 자신을 못마땅하게 되었는가? 왜 자신이 나쁜 사람이 되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5번째, 이 순간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가? 근본 믿음이 바뀌기 위해서는 수용부터 이루어져야 되죠. 나를 어떻게 바꾸려고 하면서 이 근본 믿음을 바꾸겠다. 내재화된 이 학습, 심리구조를 바꾸겠다. 이거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멈추어서 방향을 정해야지 막 움직이면서 방향을 정하면 그 방향으로 갈 수가 있을까요? 멈추는 연습부터 해야 방향을 결정하고 다시 방향 설정을 해서 나아갈 거 아니에요. 멈추려면 수용해야 돼요. 있는 그 상태에서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열심히 한다고 해서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 마지막 질문이네요. 타인이 봐주기를 바라는 방식과 타인이 보지 않기를 바라는 것을 숙고하면 자신의 트랜스를 가장 분명하게 자각할 수 있다는 힌트가 나왔습니다. 난 쓸모없는 인간이야 라는 그 믿음이 어디에서 오는가? 이분은 이렇게 말하네요. 타인이 봐주기를 바라는 방식. 너는 이러한 사람이야. 이런 타인한테 듣고 싶어하는 어떤 평가. 그리고 타인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나의 모습. 그것을 알면 내가 어디에서 나를 무가치하게 인식하는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좋은 힌트네요. 받아들임 내용 천천히 한번 음미하면서 낭독해 볼게요. 트랜스는 사전적인 의미로 의식이 없고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에 대한 통제력을 갖지 못하는 가수면 상태를 말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무가치함의 트랜스는 자기 스스로를 불완전하다고, 무가치하다고 믿는 믿음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를 말한다. 속으로는 자기를 무가치하다고 여기면서도 겉으로는 자기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안간힘을 쓴다. 이런 트랜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벗어나려는 노력을 멈춰야 한다. 그리고 트랜스를 받아들여야 한다. 매 순간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려면 다시 말해 근본적인 수용을 해야만 행복해지는 방법을 제대로 알게 될 것이다. 난 뭔가 잘못됐어. 난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기본 가정을 세우고서 기본적으로 결함이 있는 자신처럼 느껴지는 것을 통제하고 바로 잡으려는 분투가 있다. 내가 누군가 실망시키거나 거부당할 거라는 두려움을 항상 내재한다.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괴로움의 핵심은 불완전하고 무가치하다는 두려움에 있다. 자신에게 결함이 있다는 시선으로 삶을 경험할 때 진정 자신이 누구인지 진실을 자각할 수 없게 된다. 근본 수용은 자신을 무시한 세월, 자신을 판단하고 거칠게 다룬 세월, 지금 이 순간의 경험을 거부한 세월에 대한 치료이다. 자신을 더 많은 수용과 친절로 감싸 안으며 난 뭐가 잘못됐다는 괴로움에서 자유로워지면 자신의 온전함을 믿게 된다. 나는 세상에 존재할 가치가 없다. 실패할 거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실패한 것과 유사한 상태에 있는 것이다. 깨어는 있지만 삶의 경험을 제약하는 꿈을 꾸며 살게 된다. 트랜스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항상 부족할 거라는 믿음이 내재되어 있다. 무가치함과 소외감은 여러 형태의 고통을 일으키며 우울감과 절망감이 깔려 있다. 수용된다고 느끼는 일체감을 경험하길 열망한다.
무가치함의 트랜스가 항상 수치심이나 결핍감 같은 감정들로 드러나지는 않는다. 타인보다 우월하며 자신의 특별하고 중요하다는 감정에 사로잡힌 상태일지라도 생산적이거나 쓸모있거나 칭찬받을 수 있다고 느끼지 못하는 동안에 스스로 무가치하게 느끼기 때문에 계속 우월하다는 느낌이 재확인이 필요로 한다. 결국 아이러니하게도 더욱 열심히 노력하고 하루 종일 더 잘해야 한다는 만성적 결함에 쫓겨다니면서 삶을 그저 피상적으로 살아간다. 그냥 쉰다는 것의 의미, 참된 평화와 열린 마음을 만난 이후에도 나의 내부 비평가는 내가 얼마나 순수한지를 계속 평가했다. 속으로 외롭거나 두려울 때 겉으로 긍정적인 체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믿지 못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수행하는지를 보여줘 남에게 감명을 주려는 욕구는 스스로 당황스러운 것이었다. 지금과 다른 더 나은 사람과 되려고 분투했다. 결점을 정화하고 초월할 가능성을 제한하는 이상적인 세계관에 끌렸다. 완벽을 향한 탐구는 변화시켜야 한다는 가정에 기초했다. 인간은 약점을 부끄러워하고 거부당하기를 두려워하지만 수치심과 자기 혐오는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라고 요구한다. 우리는 왜 자기 혐오에 빠지는가? 자신이 얼마나 부주의하고 습관적으로 판단을 내리며 화를 내고 자기 중심적인지 알게 될 때 자신의 상처를 돌아보면서 어린 시절 자신이 갈망하던 사랑과 이해를 제대로 받지 못했음을 깨닫는다. 불완전한 우리 부모 역시 불완전한 부모들 밑에서 컸음을 알아야 한다. 두려움, 불안정, 욕망이 세대를 걸쳐 전승된다. 부모는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식으로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바란다. 이런 관점을 내면화할 때 우리는 소속감을 느끼며 달라지고 더 잘해야 한다는 것을 학습한다. 불안을 오히려 강화하는 우리의 습관적 전략들. 자신의 결점을 감추기 위해 자신에게 있다고 믿는 잘못을 벌충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기 개선 프로젝트에 착수한다. 대중매체의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이성적인 모습과 비교하며 그 차이를 줄이려고 애쓴다. 지금 이 순간의 경험으로부터 물러나서 막연한 불안 상태로 살아간다. 미래에 초점을 두고 삶을 관리하고 실패에 단단히 대비한다는 착각 속에서 바쁜 상태를 유지한다. 자신에 대한 최악의 비평가가 된다. 다른 사람은 훨씬 성공적으로 삶을 관리한다고 믿고 자신의 결함을 예리하게 상기한다. 패배를 숨길 때마다 자신이 불완전하다는 두려움은 더욱 커지게 된다. 남을 탓하면서 일시적으로 실패의 부담감에서 해방된다. 남을 능가하려고 할 때 그 자체로 자신은 충분히 선하지 않다는 근본 믿음이 강화된다. 타인을 적으로 만들기. 두려움 때문에 자신을 공격하고 문제의 근원으로 만든다. 이 감정들은 투사되어 타인을 적으로 만든다. 두려움이 클수록 적대감은 더욱 강렬해진다. 적을 만드는 일은 통제감을 주며 우월감을 느끼고 옳다고 믿게 하며 문제에 관해 뭔가를 하고 있다고 믿게 된다. 두려움과 욕구는 우리를 보호하고 번창하게 돕는 진화적 설계의 일부로서 매우 자연스러운 에너지이지만 정체성의 핵심이 될 때 존재의 충만함에서 벗어나 세계로부터 분리된 조각으로서의 자신을 동일시하게 된다. 우리의 존재감이 의존감과 불안감으로 정의된다면 소중한 전체성을 상실하게 된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고통 혹은 불만족은 보편적이며 그것의 존재를 완전히 인식하는 것이 깨달음의 첫 단계다. 경험하는 자기는 익숙한 생각, 정서, 행동의 패턴의 집단이다.
우리에게 가장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강력한 느낌과 생각이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의 핵심을 정해야 한다. 내가 무가치하다는 느낌이 들어 그 느낌을 자세히 들여다볼 때 실제로 무엇이 어떻게 부족한지 짚어낼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분리된 나라는 느낌이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근본 과정을 이끌어낸다. 승찬 스님은 자유란 불완전함에 대한 근심 없는 것이라 했다. 불완전함은 우리 개인의 문제가 아닌 존재의 자연스러운 부분임을 알 때 삶의 순간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된다. 매 순간 온전한 존재함으로 고통과 관계 맺을 때 삶은 현명하고 자비로운 마음과 연결된다. 성찰 연습 안내 드릴게요. 무가치함의 트랜스를 인식하게 되면 삶을 압도하던 트랜스는 힘을 잃게 된다. 질문하겠습니다. 나의 몸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가? 나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가? 나의 정서와 기분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가? 행동 방식 때문에 자신을 나쁜 사람이라고 느끼지는 않는가? 이 순간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가? 상대가 당신에 관해 알아주기를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상대가 당신에 관해 지각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